사회문화 4강 홍보태도 연구윤리, 태도와 윤리. 그럼 우리 앞에서 2, 3강에서 배웠던 내용을 물리적으로 고쳐내는구나. 어떤 태도를 갖춰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을 하는 겁니다. 자, 사회문화 현상을 탐구하는 태도의 첫 번째 성찰. 성찰이 뭐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뭐라고? 그렇지, 반성. 반성. 그럼 무슨 말이냐? 사회문화 현상을 보이는 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현상이 일어나는 발생 원인이나 그것을 초래한 결과들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살펴봐.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지식 이해 그런 정보 전달 식으로만 받아들이지는 말하는 소리가 되겠지. 그지? 자, 연구자가 연구정차 방법, 연구윤리를 제대로 지키면서 뻘짓 안 했는지를 보라고요. 내가 다른 사람 거를 그냥 뺏겨와서 내 것처럼 하진 않았는지 그게 표절이잖아. 그죠? 자, 필요성. 사회 문제점을 파악하여 연구할 가치 있는 주제를 선택하고 있는지를 봐야 돼. 전혀 쓸데없는 걸 하면 이게 연구로서의 가치가 없죠. 그리고 성찰적으로 계속 자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고 리바이벌하고 하는 작업이 없다라고 하면 그냥 피상적 연구로 끝나는 것밖에 안 된다니까. 얘들 왜 그렇지라고 하면 깊은 고민이 있어야지 사회 문제에 대한 원인과 거기에 따른 이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런갑다 이러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객관적 태도입니다. 이 한국 사람들은 특히나 좀 이런 게 좀 강한데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경향성이 있거든. 보고 싶은 거. 자신의 주관적 가치나 편견, 이해관계 등을 배제하고 봐야 되는데 이게 좀 힘들긴 힘들어. 사실 그대로만 봐야 되는데 사실 그대로. 왜냐면 사회문화 현상은 가치 함축적이라고 했었죠. 그 안에 의미가 담겨 있잖아. 그런데 주관적 가치가 완벽하게 분리되기 힘들거든.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애들이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데라고 하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 연구자가 속한 사회나 시대의 지배적인 가치가 연구자도 모르는 사이에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객관적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요구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동양이니까 동양적 사고방식이 분명히 들어가 있거든. 이해됐어? 그러니까 연구자의 가치나 편견이 지 생각이 들어가면 이게 객관적이지 않고 뭐가 되는 주관적이 돼버리니까 뭐가 된다? 결과가 왜곡이 된다. 자기 마음대로 바꿔본다. 자, 이게 뭐냐면요. 밑에는 그래프 한번 보시죠. 시간당 임금을 받는 액수 그대로 비교해버리면 당연히 직원보다 사장님이 많이 벌지. 이러면 이것만 보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게 되겠습니까? 사장님 탓봐요. 왜 니가 혼자 돈 벌어먹어요? 이 나쁜 놈아. 우리에게 그 돈 나눠줘야 되는 거 아니야? 노동자들 너무 부려먹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데 최초값을 제로로 이게 어떻게 보면 절대값 보는 거지. 그치? 치안일에서 바꿨을 때는 이 사람들이 시간당 임금액을 비교해 봤을 때는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직원의 임금 상승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그럼 이 두 자리를 같이 보면 그렇구나라고 할 수가 있는데 내가 보고 싶으면 봐봐 직원들은 가하 자리만 보고 싶고 사장님들은 나하 자리만 보고 싶겠지. 그래서 내가 너네 월급을 좀 적게 줄 거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니야. 이해됐습니까? 네. 그래서 객관적 태도가 왜 볼라면 두 개를 더 가야 될까요? 네. 그죠? 자, 그 다음 거 보시면 개방적 태도. 개방적 태도. 다른 사람 말에 귀를 기울여라. 왜? 연구 방법이나 연구 관점이 다양할 수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접근하는 방법도 다를 수도 있고 생각하는 핵심 메인 가치가 다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네. 그죠? 자신의 주장과 다른 주장이 존재할 수 있으면 인정해라고. 다름을 인정하라고. 그러면 이런 책 제목도 있지. 미우고 받을 연기.
따질 용기가 필요하다. 그래야지 더욱더 자신의 연구에 대한 관점이 더 객관적이고 더 확실해질 수 있습니다. 자, 다른 연구자의 주장이나 다른 연구 결과가 무조건, 자, 근데, 그리고, 저 사람이 잘하니까 무조건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근거가 있어야 돼. 무슨 근거? 경험적 근거를 통해서 뭐가 돼야 돼? 검증.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 연구하는 사람들이 계속 뭐하는, 증명하잖아, 증명. 증명을 하잖아. 증명이 끝나면 그게 논리가 될 수 있지만, 증명이 안 끝나면 가설일 뿐이야. 가설일 뿐이야. 왜? 검증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러면 과학적인 연구의 결과라고 하더라도 반증에 대해서 얼마든지 진리가 아니면 밝혀질 수도 있겠죠. 새로운 주장이 나올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가 어떤 천재적인 물리학자가 미래세대에 태어나가지고 그 상대성 이론을 반박하는 이론을 만들 수도 있잖아. 그걸 허용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치? 자, 네 번째 상대주의죠. 우리 문화에 얘기할 때 상대주의란 말을 쓰는데 나의 시선으로 일본인들을 바라보면 돼, 안 돼? 그렇지. 걔네들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된다, 이 말이겠지. 왜? 우리랑 걔네랑 삶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 환경이 다르니까 삶이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러니 그것이 발생한 맥락이나 배경 속에서 의미를 찾아야지 진정한 의미가 투영이 되는 것이다. 동일한 사회문화 현상이라도 시대와 사회에 따라 다른 의미를 지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약 200년 전에 교회라는 것 자체가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지. 평등이라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지. 남자와 여자가 한 자리에서 뭔가 한다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었잖아. 근데 지금은 다르다는 거죠. 똑같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시대와 맥락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에 대한 결론을 맥락이나 배경이 다른 사회에 맹목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되는 일. 이해됐어? 그렇게 어려운 말은 없죠. 어려운 말이 없다는 말은 수능에서 나오면 감사합니다 하고 맞춰야 되는 문제라, 소리. 맞잖아. 말고는 이해하기 쉽잖아. 출제비도 그렇게 높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건 잘 나와요, 여기는. 그럼 뭐냐? 이 문제가 연구 과정 전체적인 것을 예시로 들어주는 그 박스 안에 있는 지문이 많이 나오거든? 그럼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선택하는 문제가 있었잖아. 거기에 이 내용이 첨가돼서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겠죠. 뭐 시험 과정에서는 같이 개입이 되어서는 안 된다. 막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을까, 이거. 그럼 그 과정이 언제냐? 가치 중립, 사실에만 의존한다. 다른 말로 하면 지 생각 넣는다, 안 넣는다? 안 넣는다. 자, 그러면 여기도 나온다. 또 얘기 나오네. 연구자도 인간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가치 중립이 될 수는 힘들다. 힘들다. 없다기보다는 힘들다고 합시다. 힘들다. 자, 근데 사실과 가치는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사회과학을 연구할 때 두 가지를 무조건 구분을 해줘야 돼. 사실과 가치는 다르잖아. 생각과 현실은 다르잖아. 그거랑 똑같은 말이거든. 이게 구분이 안 되면 유체이탈 합법할 수도 있어. 지 혼자 이상하는 거. 아니 그 말이 아닌데 자꾸 왜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합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어. 그래서 사실 문제와 가치 문제가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완벽하게 분리하기는 좀 힘들어. 그래서 이거를 좀 구분을 좀 해놓자라고 하는 말인데, 자 봐봐. 주제를 선정하고 가설을 설명하고 연구를 설계하는 거. 지가 하고 싶은 거 해야 돼? 아니면 그냥 사회가 시킨 거야? 지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는 가치가 들어가 안 들어가? 가치가 들어가. 의도가 반영될 수밖에 없는 과정이야. 적절한 것을 또 평가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가설 수집 분석, 가설 검증, 결론 도출은 이거는 지 생각 들어가면 안 돼. 왜? 자기 생각 들어가면 뭐 되는 거니까? 왜곡이 되니까. 맞잖아. 의미가 왜곡이 돼버리는 파트에서는 엄청난 가치 중립이 요구됩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가설이 잘못됐다고 하면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겠죠. 이 성찰 태도, 개방적 태도지 맞나? 자, 연구 결과를 활용하는 거. 사회 구성원 다수에게 영향을 미치므로 연구 결과에 따른 대책을 마련할 때 사회적 가치나 인류 공통적 가치를 존중하는 가치 판단이 요구됩니다. 대표적으로 그런 거죠. 우리 다이너마이트를 만든 사람이 누구지? 다이너마이트? 노벨이잖아. 노벨이 원래 처음에 다이너마이트를 왜 만들었어? 그러니까 광부들 좀 일 편안하게 하는. 근데 나중에 그 다이너마이트가 물론 광범위도 쓰이지 뭐 어디로 쓰니까 사람을 죽이는 데 쓰이지. 이 노벨은 이래서 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반성적인 성찰적인 태도로 자기가 모은 불을 가지고 만들고 노벨 재단으로 노벨상을 주죠. 어떻게 보면 노벨 같은 경우에는 연구 결과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사회적 영향력을 간과하지 않고 자신의 사회적 영향력을 선한데 사용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사회문화 현상 탐구에서 연구윤리의 필요성. 왜냐하면 누구를 대상으로 한다고? 인간을 대상으로 하니까 윤리라는 말은 책임이잖아. 지나가는 야옹이들한테 야 너 책임이 다 물러가야 돼 이렇게 말하면 지켜요. 윤리적 성찰이나 윤리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유일한 문제는 누구입니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에 대해서 탐구를 하는 사회문화 현상 탐구에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엄격한 윤리성이 필요한 거야. 더 엄격한 윤리성. 왜? 깜짝 잘못하면 연구 대상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기본권침해 이런 게 나타날 수도 있거든. 그러면 아무리 연구 결과가 사회에 유익할지라도 연구 과정이 그 유익함으로써 정당화될 수는 없는 거야. 대표적으로 2차 세계대전 때 있었다. 일본의 생체신. 제3대 생체신. 그것 때문에 일본의 의학 엄청나게 발전하거든요. 일본 의학 발전에 큰 기여를 하긴 합니다. 근데 그 과정이 인간적이에요. 윤리적이에요. 비판받아야 마땅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받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연구 대상자에 관련된 윤리 원칙이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생각하면 제일 쉽냐면 고해 결과 중에 하나가 신약 임상실험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케이스라고 생각하세요. 연구자는 연구 대상자에게 연구 목적이나 연구 과정 등에서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알려줄 때 만약에 이걸 알려주는 것이 연구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우리 아까 그 커피 브레이커 얘기했지. 그러면 연구가 끝난 후에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연구 대상자에게 반드시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커피 브레이커 프로그램도 방송하기 전에 양쪽에 다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아니면 얼굴라고 자체가 추상 법칙에 맞죠? 두 번째, 미치는 영향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특히 좋은 거 안 좋은 거? 안 좋은 거를 더 자세하게 말해야 돼. 그러니까 신앙 임상 진행할 때 뭐 일당이 얼마입니다. 뭐 이것보다도 만약에 이 약에 지금 부작용 이런 게 일어날 수 있으면 이것부터 먼저 강조해줘야 돼. 왜냐면 이익이 되면 고마워하는 마음이 없지만 손해가 되면 열받. 너네 말대로 하면 빡치거든. 자, 연구 대상자 연구실은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반드시 누구부터? 지피 노로는 안 되겠죠. 내를 위해서 희생해준 이들의 안전을 우선시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연구자는 연구 대상자의 익명성을 보장해야 되고 사생활에 관련되어 있는 정보는 연구 목적 이외에서는 활용해서는 그러니까 개인 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거겠지. 자, 연구 과정에서의 윤리 원칙. 아까 눈을 얘기했습니다. 뭐 하면 안 된다고? 바꾸면 안 된다고.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바꾸면 안 된다고. 즉, 뭐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원하는 대답을 얻어내기 위해서 인위적인 조작을 가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막 그런 거 있잖아. 어떤 드라마에 이런 스토리가 있었는데, 의사가 새로운 수술법에 대해서 논문을 쓰고 있는 거야. 자기 밑에 있는 레지던트랑. 수술 성공률이 99.8%예요. 두 케이스가 실패했거든. 근데 이게, 이 사람 욕심이란 게 99.85 엄청난 데이터잖아. 근데 자기는 완벽해지고, 이제 신이 되고 싶은 것이 얘기야. 이 두 케이스는 우리 케이스가 아니야. 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이 내용을 정면으로 어긋난 것이겠죠. 그렇죠? 자, 연구 결과를 공표할 때 윤리 원칙. 자신에게 미친 악영향을 고려하거나 공표를 통해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왜곡 축소 과정에서는 안 됩니다. 잠깐만. 요거 빠뜨렸구나. 쌤이 요거 빠뜨렸구나. 정직한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해야 되고, 그럼 이상하게 어둠의 정도로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겠지. 그 다음에 너네가 이제 고등학교 때 지금 2022 개정교육과정 되면서 보고서 같은 거 더 많이 쓰는데 출처를 밝혀야 돼. 출처. 반드시. 이거 논문 쓸 때 컨트롤 L 누르면 이중각 추천이 되거든. 아니 내가 다른 사람 논문 보고 그 내용을 보고 적으시면 컨트롤 N 쳐가지고 각 추천하면 돼. 내가 이걸 봤다고. 근데 그거 안 하면 내가 스스로 연구한 결과처럼 보이거든. 그러면 나중에 뭐가 나오냐면 표절 의혹 이런 말이 나와. 다른 사람 600개 적었는데 자기 것처럼 적어놓은. 그럼 밑에 내가 이 사람 거 봤다고 해도 돼, 안 돼? 되죠. 이 자료를 수집 방법이니까 당연히 문헌용법에 의사를 보잖아. 그걸 안 해서 문제가 생긴 거잖아. 논문 표절 의혹 나오는 사람 적거잖아. 이해됐어? 자, 다시 4번으로 모았어. 출처를 정확하게 밝혀야 되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결과에 대해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돼. 아까 노벨 얘기했었죠? 이해됐습니까? 자, 이렇게 하면 4강이 끝났는데 4강에 있는 문제는 4강 단독으로 잘 안 나와. 2, 3강과 연계해서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요즘에는 그 연구 상황에 대한 복합적인 좀 긴 지문 가지고 두 문제를 다시 세트 문제로 내는 경향성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파트가 반드시 맞춰야 되는데 요즘 은근히 애들이 많이 틀려요. 친구들이 많이 틀리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 풀 때 조금 더 꼼꼼하게 풀어야 됩니다. 이해됐습니까?